안녕하세요. 이인철 작가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저는 역사적 인물을 통한 리더십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강의 순서는 1편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물리적 요인, 2편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심리적 요인, 3편 칭기스칸에서 배울 리더의 성공 법칙입니다. 1997년 세계적 잡지 포춘지에서 500대 기업 CEO들이 1000년대 밀레니엄 최고 리더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이 잡지 표지 팔뚝에 재밌게도 BTS가 새겨져 있네요. 세계 최고 리더로 한편은 잔인한 정복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장본인입니다. 칭기스칸은 1206년 몽골을 통일했고 1227년 60여 세로 사망했죠. 칭기스칸에서 칸은 황제를 칭하지만 칭기스란 무슨 의미일까요? 칭기스란 위대한 위엄을 갖춘 또는 바다처럼 넓은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란 뜻이라고 합니다. 칭기스칸 제국이 점령한 광대한 영토입니다. 웬만한 먹고 살 땅은 다 차지했고 말 발굽이 닿는 데는 다 갔다고 봐야죠. 몽골 제국이 점령한 땅은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영토의 4배 이상입니다. 몽골 제국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고 180여 년 동안 세계의 반을 지배했죠. 그러면 13세기의 몽골군은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말과 승마 능력입니다. 여기 몽골말과 서양말이 있습니다. 몽골말은 제주도에 있는 말처럼 쪼락말이죠. 보기에도 서양말이 크고 다리가 깁니다. 당연히 서양말이 몽골말보다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죠. 대신 몽골말은 작지만 다리가 짧고 굵어 인내력과 지구력에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추격전이 길어질수록 서양말은 지치고 몽골말은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전투의 후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기사는 등을 보이고 달아나는 것을 굉장히 치욕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몽골군은 후퇴의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농경군은 후퇴를 주요 적의 상실이라 여기지만 유목민은 후퇴를 그냥 이동일 뿐이라는 생각에서죠. 몽골인들은 말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요. 몽골 말은 스스로 초원의 풀을 찾아서 먹죠. 반면 서양 말은 사람이 주는 건초만 섭취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이 건초를 챙기느라 패한 경우도 많죠. 또 몽골군은 기습이나 매복 시에 말이 가로로 누워서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말은 경비견 역할도 했다고 해요. 야간에 적이 오면 소리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혹하게 말 훈련을 잘 시켰다는 거죠. 이러니 전투에서 몽골군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몽골 말은 45도의 여름 더위는 물론 영하 45도의 추운 겨울도 버텨냅니다. 여기서 당시 군대 행군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육군 행군 속도가 하루 최대 40km였죠.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부산을 점령하고 한양으로 간 진구 속도가 하루 22km입니다. 이것은 싸우지 않고 걸어갔다는 뜻이죠. 현대전에서도 전차의 하루 진격 속도가 30에서 40km입니다. 그런데 당시 몽골군의 하루 진격 속도가 100k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속도라고 봐야죠. 또 몽골군이 유럽 원정을 할 때 하루 행군 최대 속도가 150km로 겨울에도 그 속도가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해요. 이번에는
파발 이동 속도를 비교해보죠. 파발이란 군사 기밀 문서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통신제도로 전쟁 시에 매우 중요하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하루 파발 이동 속도가 최대 105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띄운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한양 조정에서는 4일 후에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역시나 몽골군의 파발말 속도가 조선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몽골군은 한 병사가 대여섯 말을 끌고 전투에 나가 타던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옮겨 타기에 계속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몽골 아이들은 3살 때부터 말을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음말 떼자마자 말에 오른다고 봐야죠. 그리고 7살이 되면 말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하네요. 몽골 말이 아랍과 유럽의 말들과 맞닥뜨렸을 때 체구나 속도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죠. 자, 유럽 기사들이 긴 창을 들고 점점 다가옵니다. 몽골군은 어떤 방법으로 이를 방어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쫓기면서도 몸을 돌아 활을 날리므로 도저히 유럽 기사들이 가까이 가서 창으로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몽골군은 말을 잘 탔기에 가능한 일이죠. 칭기스칸은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동물과 하라. 이 말은 평상시에도 승마훈련을 강조했다는 거죠.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물리적 요인 두 번째는 활입니다. 몽골군의 활은 다양한 재료로 만든 복합궁입니다. 중간에는 나무로, 안쪽은 소의 힘줄, 바깥쪽은 소의 뿔로 구성되었죠. 또 작아서 휴대하기도 편해요. 이 복합궁은 탄력성이 좋아서 활이 엄청 멀리 날아갑니다. 과연 사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약 500에서 600m까지 날아갑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칭기스칸의 조카 이순계가 약 530m 거리의 관역을 마쳤다고 칭기스칸 돌에 새겨져 있죠. 몽골군의 대부분은 소가죽을 겹쳐 입었는데 그 방어력이 대단합니다. 그 비법이 뭘까요? 바로 비단 속옷을 여러 겹 입었다는 거죠. 회전하면서 날아오는 화살이 이 비단 속옷을 감으면서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게 뚫지를 못해 치명상을 막는 거예요. 또 화살을 뺄 때도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수월하게 빠지죠. 왼쪽은 쇠사슬로 만든 유럽 연합군의 주축인 체인메일 갑옷입니다. 오른쪽은 기사의 철갑옷으로 화살 공격에는 유리하지만 무게가 70여 kg에 달해 둔하죠. 그런데 어느 날 고작 7kg 정도의 장비를 갖춘 몽골군들이 휘어진 칼을 들고 바람처럼 달려옵니다. 스치는 순간 기사는 땅에 떨어지고 그 무거운 철갑옷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죠. 몽골군이 즐겨 활용한 전술로 화살 세례가 있습니다. 적을 포위한 후에 빙빙 돌면서 엄청난 화살을 퍼붓죠. 수백 미터에서 쏜 화살은 적의 대열을 무너뜨립니다. 전투에서 대우가 무너지면 명령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곧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또 몽골군은 선의 전술을 사용했어요. 한 번의 공세에 20여 명을 내보내 여러 발의 화살 쏜 후에 대열 뒤로 돌아가죠. 기병 한 명이 60여 발의 화살 준비하기에 1시간 이상 화살 세례를 퍼볼 수 있었던 거죠.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물리적 요인 세 번째는 기동성이 뛰어난 기병입니다. 척후병이 200-300km 떨어진 곳에서 몽골군의 이동을 감지하고 보고하면 그때부터 성 안에선 전쟁을 준비하죠. 당시 하루 진격 속도가 20-30km이니 일주일 정도는 돼야 몽골군이 도착할 거라고 예상하죠. 하지만 몽골군은 다음 날이면 성에 도착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동성이 뛰어난 기병이기에 가능한 거죠. 여기서 칭기스칸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주민 군대는 활 쏘는 군사, 창동 군사, 말탄 군사식으로 나뉘었지만 몽골군은 한 병사가 이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했어요. 이러니 전투에서 몽골군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점령지에서 이민족이라도 군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장으로 가는 중에 군대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또 칭기스칸은 저항하는 지역민을 전쟁에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 포로들을 최전방에 배치하여 몽골군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거죠. 이 전투 방식을 잔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목민족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전쟁 목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농경전쟁의 목적은 농지와 노예 확보죠. 전쟁이 끝나면 빼앗은 농지에 농사를 지을 노예가 필요하니까 가능한 포로들 죽이지 않고 자신이 싸우죠. 그런데 유목민족은 약탈과 가축을 기를 목초지 확보죠. 그러니 몽골군에게는 노예가 필요 없으니까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몽골군이 러시아의 아름다운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모두 불살라버리죠. 러시아인들은 경악합니다. 그 후에 그 땅에 풀을 심기 시작합니다. 목초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 당시 몽골군에게는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다는 거죠. 칭기스칸에 저항하던 호라즘 제국은 2년 만에 초토화가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2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강국인 호라즘을 정복한 칭기스칸은 사실 더 이상 다른 나라와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 정벌은 계획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호라즘 국왕 무하마드가 카스피해로 도망치죠. 칭기스칸은 호라즘 국왕을 추격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제베와 수부타이가 끈질기게 뒤쫓죠. 무함마드는 8개월의 도망 끝에 카스피해 섬에서 병사합니다. 칭기스칸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제베와 수부타이는 카스피해까지 온 김에 주변 나라를 침략하여 전리품이나 챙기고 돌아가자는 생각을 하죠. 이 생각에 칭기스칸도 허락을 합니다. 당시 킵카스 지역 맹주는 조지아 왕국이었어요. 조지아 왕은 미치면 킵차크 가서 전쟁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싸움을 잘했으니 당연히 대항하죠. 조지아 군대는 몽골군을 가볍게 무찔 것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아시아 세력과 유럽 세력의 전투가 벌어지죠. 이 전쟁에서 조지아 왕국은 멸망 수준의 타격을 입습니다. 몽골군은 이 기세를 북쪽으로 몰아 러시아 남부까지 진격하죠. 이에 키예프 공국을 중심으로 8만여 명의 러시아 연합국이 3만의 몽골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칼가강 전투죠. 결과는 연합군이 전멸을 합니다. 이때 상황을 전쟁사는 일주일간 전투가 벌어져 킵차크인과 러시아인들이 패배했다. 모든 도시는 파괴됐고 대부분에서 인적이 사라졌다. 라며 기록하고 있죠. 당시 유럽 기독교 국가들의 적은 이슬람 세력이었어요. 두 세력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를 탄압하기 위해 싸웠죠.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즉 종교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전쟁은 다른 나라의 생산력 높은 자원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죠. 대표적인 것이 식민지 전쟁과 노예 전쟁이죠. 그래서 굳이 정복한 나라의 문명을 파기할 이유가 없지만 종교전쟁은 우상이라고 보기에 철저히 파괴합니다. 또 자기 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기에 모두 학살하죠.
그래서 종교전쟁은 정말 무섭고 잔인합니다. 어느 날 유럽인들 귀에 저 동쪽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슬람을 공격하고 있대 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과거 동쪽으로 간 기독교 세력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 군대가 이슬람 세력뿐만 아니라 자기들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당시 유럽 노브고로트 공국 연대기에는 우리들 죄악 때문에 정체 모를 부족이 찾아왔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타르타르라고 부른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럽인들은 몽골군의 잔인함을 보고는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죄악을 심판하러 지옥의 군대가 왔다며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죠? 바로 팔만대장경이죠.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그치게 할까요?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고 하죠. 근데 당시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울 때 이 말을 하면 뚝 그쳤다고 합니다. 누가 온다? 칭기스칸이 온다고 하죠. 그만큼 칭기스칸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아랍과 러시아와 동유럽인들은 칭기스칸과 더불어 제베와 수부타이라면 치를 떤다고 합니다. 이 호라즘 왕의 추격진 유럽 1차 원정이 칭기스칸 사후에 몽골군이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등 동유럽을 점령하는 데 활용되죠. 이 인물은 칭기스칸 손자인 몽골의 5대 황제 쿠블라이 칸으로 중국의 마지막 나라 남성을 정벌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죠. 이 시대부터 기동성이 뛰어난 기병 중심인 칭기스칸 군대 조직은 여진, 거란, 한족 등으로 구성된 보병부대가 주축이 됩니다.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물리적 요인 네 번째는 바로 전투 식량인 보르치입니다.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육포인 보르치입니다. 이 보르치는 말이나 양의 고기를 얇게 포를 떠서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서 그 양이 작아지죠. 이 보르치를 말 발광에 넣고 다니다가 끓는 물에 넣어 먹는 거예요. 이 방광 하나 양이면 병사 한 명이 석 달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급부대가 따라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병사 한 명이 여러 말을 끌고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고구려와 수당 전쟁에서 당나라 군사가 100만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전투병은 2, 30만 정도고 나머진 전부 보급부대라는 거죠. 오늘날엔 간편한 전투 식량이 많아져 보급부대 역할이 크진 않지만 과거 전쟁에서는 보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군하는 중간중간 진을 치고 밥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급 문제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 최대 전투가 뭐죠? 관도대전이죠. 관도대전에서 누구와 누구랑 맞붙습니까? 조조와 원소죠. 조조가 어떻게 이기죠? 원소의 비축 식량기지인 오소를 불태우죠. 그것을 불태우면서 조조의 승리로 끝나거든요. 결국 전쟁은 보급 문제란 말이죠. 근데 칭기스칸 군대는 이 보급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에서 이수신 장군의 승리가 위대한 점도 이 때문입니다. 부산포로 쳐들어온 왜군이 도성 한양을 함락하기까지 불과 20여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임금인 선조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궁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죠. 그런데도 왜군은 조선을 완벽히 손에 넣을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보급전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당시 조선은 나라 살림이 엉망이라
비축된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왜군은 식량의 대부분을 본토에서 조달해 와야 했죠. 보급전을 펼치기 위해선 스시마 섬을 출발한 배가 남에서 서해를 돌아 제물포로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지나는 수로마다 이수신 장군이 지키고 있었죠. 해전에서 이수신 장군에게 참패를 당한 왜군은 보급로가 끊겼어요. 그래서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명나라까지 개입하며 전세가 꺾였죠. 나폴레옹 군대도 러시아 침공 때 이 보급망이 끊겨서 패배했죠. 또 십자군 전쟁 때 기사단의 행군 속도는 고작 10km 내외였어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보급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를 노략질하면서 진군했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투 식량인 보르츠를 갖고 전쟁하는 몽골군이 얼마나 효율적인 군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보르츠가 오늘날 우리가 간식과 술안주로 즐겨 먹는 육포가 되었죠. 또 이 보르츠를 말한정 밑에 넣고 다니면 눌리면서 부드러워진 고기가 말의 체온으로 숙성되어 패티가 되죠. 이 패티는 모스크바를 점령한 몽골군을 통해 독일에서 불에 구워 먹는 스테이크의 원조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햄버거의 패티가 되었죠. 몽골군이 행군 도중 투구에 물을 끓여 얇은 고기에 채소를 넣고 먹던 방식은 지금의 샤브샤브 요리로 발전했죠. 이상으로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물리적 요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칭기스칸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인물입니다. 모든 전쟁의 시작은 칭기스칸 자신이 일으킨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수의 도시와 문명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칭기스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이 파괴와 사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한 정복자라도 이런 비판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심리적 요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